야, 11시 됐습니다. 요거 1시간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 잘 듣고 오늘 점심 먹도록. 오늘 교육은 제가 요걸로 마지막이에요. 오늘 지금 섹션 3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조금 더 힘들더라도 요건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야,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앞에 말고 여러분들 여기 교재 앞에 책에 다 있는 것들 펴 보세요. 이거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어디 가서 이거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은 서로 못 받아서 날린 교재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요 섹션 3 펴주세요. 우리가 첫 번째 미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드론을 날려야겠죠. 그렇게 드론을 날리기 위한 드론의 비행계획, 도대체 드론을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 하는 비행계획을 설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드론 측량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당연히 드론이 있어야 되겠죠. 드론이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드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고정익, 회전익, 우리는 뭐 이걸 갖고 아마 저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드론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이렇게 카메라 같은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 말고도 라이다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카메라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드론을 하게 되면 드론을 어떻게 돼요? 자동 비행 계획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돼요. 자동 비행 계획을. 그래서 자동 비행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을 날리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 프로그램이 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만 잘 쓰면 내가 드론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측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비행 계획이 이루어지면 비행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비행이 이루어지면 뭐가 얻어질까? 드론이 촬영된 이미지, 영상이 얻어지겠죠. 그 영상을 산출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컴퓨터 비전 해석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거냐면 요 아이트윈 캡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 저희 연구실에 갖춰져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론을 아이트윈 캡처물로 컴퓨터 비전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아웃풋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점군 데이터예요. 점군 데이터. 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드론을 100m에서 날리면 3.7cm마다 2.7cm마다 포인트가 하나씩 생겨서 건물 2.7cm마다 생겨서 이게 포인트 하나로도 3D가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간 정보를 알 때는 거의가 수치지도 같은 벡터 데이터를 많이 알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들은 뭐야?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보는 영상을 우리 공간정보 분야에는 레스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스터 영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것이 레이저 스캐너로 스캐닝하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예요. 이게 앞으로 미래의 공간정보 유형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저거는 한 점 하나하나가 3차원 좌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점만 갖고도 3D 모델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레이저 스캐너로 스캐닝만 하면 여러분들 모습이 다 3D로 만들어지는 체계가 돼요. 그래서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드론을 이용해서 해석하면 네 가지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시험을 본다면 이거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뭐야?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고 전체 건물이 있는 모델까지 만든 D형 모델을 DSM이라고 합니다. 수치 표면 모델. 그리고 이 중에서 인공물을 빼서 건물 빼고 예컨대 나무 빼고 해서 지표면 기복만 나타나고 이게 수치지도의 등고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걸 DE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지도라고 하는 정사 영상, 그리고 3D 메시. 이게 한 번에 얻어집니다. 4개가. 다 이 중에서 요거는 2D 데이터고요. 나머지는 전부 3D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3D 데이터를 한 번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측량 시스템은 이와 같은 형태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이런 드론 측량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일단 측량을 할 때 하나의 미션을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찍어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학교를 4개로 나눠서 조별로 학교의 영역을 찍게 될 겁니다. 그런 미션이 나오면 대상지는 어떤 형상으로 생겼느냐. 예를 들어 이게 건물인지 산림인지 이런 걸 해놓고 거기에 필요로 한 지산 기준점을 셋업하고 난 다음에 촬영을 들어가게 돼요. 어떤 걸로 촬영한다? 프로그램으로 촬영한다는 거. 프로그램. 내가 드론을 날려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쉽죠. 사실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어떤 걸로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지 하는 계획사항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촬영 고도는 얼마로 날리고 중복도는 얼마로 해서 촬영하느냐 하는 것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얻어지게 되죠. 그 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게 컴퓨터 비전 해석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러면 4가지 DSM, 정사영상, 3D 모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 전부 뭘로 하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거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되고, 이런 비행전 할 때 일단 이 드론이 어떤 안정한 형태로 돼 있는지 하는 기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집어넣어 있는 배터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지. 왜 그러냐면 드론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공항이 있죠, 공항. 또 뭐가 있어? 군지사라고 하는 군부대가 있지. 그래서 보통 드론은 150m 이상이 넘어가면 제어가 안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쫙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 카메라가 비치는 영역에 군지사가 찍힐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제약을 해놨다는 거지. 안전율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나 법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드론 날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 바람이 확 불면 얘가 어떻게 돼? 버티려고 막 하다가 배터리가 빨리 상하지. 우리 휴대폰 배터리도 날씨가 추운 데가 있으면 금방 소모지지.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막 자세를 제어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배터리를 금방 소진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피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는 뭐예요? 북한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옛날엔 일군지사가 있던 지역이어서 사실은 드론을 제어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도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드론 관련돼 있는 그런 드론 투 플라이라고 하는 장비에서 그런 거에 볼고 수행을 하면 됩니다. 미션 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비행계획 요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촬영하는 것은 두 가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단일 격자냐, 이중 격자냐. 그래서 어떤 대상 지역을 이렇게 한 번 격자로 와서 찍는 거냐, 아니면 또 반대로도 한 번 더 찍어서 더블 그리드로 찍느냐 하는 요 2가지 형태고, 나머지 비행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드론 비행계획 프로그램은 지도를 이렇게 인풋을 받아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웹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인터넷을 연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2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비행계획의 가능 지역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게 드론 안스탑 서비스 지역인데, 아이고. 응? 사이트입니다. 나왔어요? 요게 이제 드론 사이트의 가능 지역을 표시한 거, 요게 원주 지역이거든요. 원주에는 뭐가 있어?
옆에 공항이 있죠, 공항. 그 다음에 또 우리 바로 앞에 뭐가 있어? 군지사가 있지, 군지사. 아주 뺑 돌로 군부대가 있어갖고, 사실 우리 학교는 촬영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보통은 비행장에서 반경 9.2 평방킬로미터 안에, 9.2km 안에는 비행 신고를 받도록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교육용역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고요. 이거 좀 줄여줄래요? 이거 좀 줌해줘 보세요. 여기 원주, 여기, 거기서 마우스, 어디? 여기, 원주, 여기죠, 여기 뭐예요? 치악산 국립공원도 있고, 여기 우리 상지대를 치게 되면 비행 허가 지역,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드론 교육장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그걸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드론을 할 때도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지역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3종 저기를 받으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3종을 잡는다고 드론 매핑을 할 수는 없어요. 드론 측량을 할 수는 없지만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꼭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줄여줄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선택한 고도보다 높거나 낮은 지역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비행장 주변 9.3km 반경. 여기 우리 상차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데서 저거 보면 서울 강북이나 휴전선, 뭐 원전 지역 이런 데가, 그 다음에 고도 150m 이상이 가면 어떻게 돼? 드론이 제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드론 하기 전에는 일단 먼저 다음 저기로 보면 여기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하고, 항상 이렇게 여분의 배터리를 챙겨 놔야 됩니다. 이렇게 여분의 배터리를 챙겨 놓고 어떻게 돼? 촬영하고 시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띄우는 위치로 돌아오면 다음 배터리를 갈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촬영한 다음서부터 촬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다중 배터리 계획이라고 해서 이래저래 넓은 지역을 찍을 때는 배터리 여러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전부 비행계획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거고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에 이 카메라가 찍은 요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요 SD 카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SD 카드에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담겨질 수도 있고, 클라우드, 내가 프로그램 계획하는 클라우드 안에 그게 담겨지기도 합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이라는 건데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그것들을 수행하는 거죠. 요걸 딱 여러분들 실습하는 드론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SD 카드를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 드론도 있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수신기,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끼워서, 이걸 조종기라고 하죠. 조종기 안에다가 내가 내 스마트폰을 끼고 그 스마트폰에 비행계획 소프트웨어를 띄워서 그걸로 계획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요 조종기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파메어라고 해요. 파메어. 그 파메어도 최신 거랑 잘 맞게 다 맞들고 난 다음에 비행계획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행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배터리, 프로펠러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점검을 해야지 된다. 이런 훈련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많이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자료에 이 교재를 보세요. 교재. 그리고 또 비행 안전 규칙 나중에 우리 윤 소장님이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안전비증 중에서 뭐 비행체 무게라든지 높이라든지 또는 금지구역이라든지 그런 날씨 판단 기준에 대해서 부분을 합니다. 65페이지 풀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책이에요. 여러분들 책이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도 쓰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노트 필기를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드론 측량을 위한 자동 비행을 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온 거예요. 일단 모바일 웹상에서 드론 비행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가 아마 여러분들은 드론 디플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는 그 DJI 플라이 2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행 계획을 먼저 해. 여기를 내가 찍을 거야 하고 이렇게 지도상에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아마 팬텀 4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팬텀 4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비행 계획이라고 하는 미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뭐를 할 것이냐 3D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면 더블 그리드로 촬영을 해야 되고 그거 전부 거기에서 미션을 성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션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촬영 변수라는 게 드론의 비행 고도 이걸 결정하면 뭐가 결정되냐면 GSD라고 하는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100m를 뛰면 약 2.7cm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2.7cm마다 포인트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포인트가 대상지를 3D로 만드는데 아주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그 비행 고도를 결정을 하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한 70m 이내에서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촬영이 되면 이제 비행이 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비행하면 지가 쫙 올라가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원하는 간격마다 사진을 지가 찍는단 말이야, 드론이. 다 찍게 되면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촬영이 다 수행되고 나면 이게 영상이 잘 찍혔나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봐야 돼서 어떻게 돼요? 이 SD 메모리 상에 있는 영상들을 쭉 보게 되고요. 그것을 컴퓨터 비전 해석을 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내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주로 언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직접 실습을 할 거고요. 그렇게 금요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드론으로 여러분들 학교를 한번 그렇게 촬영을 해서 그걸 3D로 만드는 그 사람들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 그거를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드론을 갖고 지도를 제작하고 드론을 갖고 측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야, 여러분들 측량 기능사 전부 준비하고 있을 텐데 측량의 아웃풋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측량의 아웃풋은 크게 두 가지가 분류되는데 여기 좀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측량을 배웠으면 꼭 아셔야지 될 내용인데 측량의 아웃풋은 하나는 좌표예요. 좌표. 이 좌표를 결정하는 것을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기준점 측량이라고 하죠. 기준점 측량. 그래서 수평 위치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각, 뭐 삼각, 삼변 측량 이런 거를 배웠을 거고요. 이렇게 좌표가 결정되면 그 다음 얻어지는 게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 맵이죠. 맵. 그래서 맵을 만드는 것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하고 지도를 결정하는 게 측량이 다예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부 측량이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좌표하고 지도 제작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거를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SLAM이라고 합니다. 요게 로봇의 기술이고 자율주행차의 기술이고 드론의 기술이에요. SLAM이 뭐의 약자냐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로컬리제이션이 포지션이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뭐야? 좌표를 결정하는 거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이게 돼야지 뭐가 돼요? 드론이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의 흐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SLAM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해서 네 가지 아웃풋이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포인트 클라우드, 좌표죠, 좌표. 그 다음에 DSM, 정사영상, 3D 모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품질 안에서 좌표와 지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SLAM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배워두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돼야지 뭐가 되는 거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드론이 알아서 나를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LAM을 동시에 하는 그런 아웃풋을 바로 컴퓨터 비전 해석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짜리 드론을 갖고 내가 10억짜리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뭐야? 회사에 들어가도 경쟁력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안 된다. 얘가 왜 이렇게 애를 매기지? 뭐가 물려있나? 이렇게 자동 비행을 수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 드론 하모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웹에서 찾아보면 돼요. 또 DJI의 GS 프로 또는 픽스퍼디 캡처, 이 제일 많이 쓰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두 가지 요소. 이것도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둬야. 드론을 촬영할 때 자동 비행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다. 하나가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또 하나는 중복도예요. 한 사진을 찍고 다음 사진이 얼만큼 중복되게 찍게 되느냐. 이게 중복도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 수가 늘어나겠죠. 이미지 수가. 그러면 이미지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해석을 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테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빨리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최적으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GSD라고 하는 건데, 이 GSD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드론의 비행 고도를 얼마로 하느냐. 즉 비행 고도 플라이트 하이트가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서 GSD가 5cm라고 하면 한 화소가 지상에 5x5, 그러니까 25제곱센티미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SD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정확한 공간 정보가 얻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야? 비행 고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낮추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겠죠. 건물에 부딪힌다든지. 그리고 너무 낮추면 어떻게 돼? 전체를 커버할 때 더 많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의 최적을 찾는 것이 자동 비행기에게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단일 격자는 그냥 뭐냐면 2차원 지도를 만들 때 이때는 단일 격자로 찍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3D 모델을 만들 때는 훨씬 더 중복도를 높게 찍어야지. 중복도를 높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 건물의 벽면, 이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보통 중복도를 80%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이게 컴퓨터 비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의 특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특징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농지에는 뭐만 있어? 논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특징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중복도를 늘리면서 촬영하는 그런 요소가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리드를 촬영할 때 중복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촬영할 때는 약 75%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중복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코스마다 한 개의 영상이 찍히는데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이 중복되어 있는 요거를 프론트 오버레이라고 해요. 종중복, 이 종중복의 요소가 기본은 어떻게 되냐면 70% 이상. 그리고 다 찍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 코스를 다 찍고 나면 다음 코스에 서서 찍어야죠. 위에 코스하고 아래 코스가 중복되어 있는 요거를 사이드랩, 횡중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원래는 60% 이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70% 이상 그렇게 퍼센티지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영상 수가 늘어나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고 그 다음에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요소들을 잘 생각해서 수행을 해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자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응? 두 번째 비행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모뉴먼트, 건물 하나만을 촬영할 때 찍는 요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POI,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중심점을 촬영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밑에서부터 경사도를, 카메라의 경사도를 주어서 촬영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건물 3D 모델을 할 때는 무조건 이중격자 방식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중격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2조 같은 경우는 건물을 격자로 하는 것을 수행해서 균열을 찾게 될 텐데 그런 걸 수행할 때는 수직으로도 찍고 수평으로도 찍고 45도 각도로 찍은 것을 전부로 해서 건물을 아주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면 GSD가 2mm 정도 되도록 건물을 정확하게 모델링해요. 그래야지 거기에 균열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는 부분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여기 와서 이것 좀 해줘라. 이거, 어? 아,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되네. 잠시만요. 이렇게 GSD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보통 GSD는 비행 고도하고 카메라의 일반적인 사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복잡한 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비행계획 프로그램에 비행 고도를 주면 GSD가 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GSD 얼마 정도짜리를 얻으면 되냐면 수평 위치는 보통 GSD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오차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GSD가 5cm라면 그걸로 만들어 놓은 정사형상의 오차는 10cm에서 15cm 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드론을 얻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높이의 정확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토목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에 있는 정확도는 보통 GSD의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비행고도에 의해서 GSD는 결정된다 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다가 비행고도를 집어넣으면 100m 집어넣으니까 GSD가 얼마 나왔느냐면 여기 1.85cm
요거는 그 카메라에 따라서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목요일, 수요일 날 오후나 이럴 때 그것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런 비행 계획을 결정할 때 단일 격자, 이중 격자 또는 뭐 콜리돌이라고 해서 어떤 데를 동그랗게 움직이는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각각 어떤 아웃풋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3D 데이터는 단일 격자, 3D 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모델링할 때는 이중 격자가 기본으로 되고요. 또 도로나 하천을 따라서는 선형 대상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찍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렇게 콜리돌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팔로우 미 방식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각각 이런 패턴을 이해해야지 내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이런 비행 원리 중에서 단일 격자 패턴은 이런 방식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일 격자로 찍는 거죠. 위에서 찍는 겁니다. 각각의 중복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찍게 되죠. 이런 단일 격자의 일반적인 부분은 수직으로, 즉 카메라의 회전각을 조절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90도로 해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찍었을 때 일반적인 정사 영상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격자 방식. 이거 우리 학교 찍은 거죠. 뭐 한 4,000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이중격자 방식은 많은 영상을 찍게 돼요. 그러니까 영상 안에 건물 옆면이나 윗면이 많이 찍힌다는 거죠.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어떻게 돼? 고정밀로 3D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학교에서 촬영한 그런 영상으로 만든 3D 모델이 아마 여러분들 학교도 이렇게 단위 이중격자로 한번 찍게 되면 학교를 정확하게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찍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터리도 많이 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찍을 필요 없어요. 여러 번 나눠서 각각 다른 조에서 찍은 것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팔로우 방식 중에서 특히 이런 것은 뭐냐면 지형을 따라서 찍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도를 지더라도 내가 드론이 날르더라도 드론이 날르는 이 부분 내에 밑에 지형은 기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형이 있으면 드론이 여기서 날르더라도 각각이 뭐야? 중복도라든지 GSD가 전부 달라져요. 대상지의 고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촬영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지형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m를 촬영했다 그러면 50m를 지형에 맞게끔 하는 것을 터레인 팔로우 또는 터레인 어웨어니스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찍혀진 사진의 GSD가 똑같아지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지에 3D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쫓아가라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지형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런 부분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렇게 터레인 팔로잉을 하더라도 각각의 직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연직이 되도록 촬영해야지 뭐까지 똑같아요? 중복도하고 GSD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비행 계획 소프트웨어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어서 하이 퀄리티의 품질의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거, 그럼 뭐만 잘하면 돼? 그 소프트웨어만 잘 택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비행계획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제 이 드론 디플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좀 한번 눌러줄래요? 이거. 이게 여기 큰, 네? 안 보여? 이 드론 디플로이가 아마 여러분들 실습할 그런 비행기획 소프트웨어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웹에
한번 들어가서 드론 디플로이 웹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한번 다운로드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각각 드론뿐만 아니라 라이다 데이터나 지상 라이다, 사족 보행 이런 것들의 비행 계획도 이 드론 디플로이라고 하는 비행 계획 프로그램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거. 이거 매우 여러분들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드론 디플로이는 돈으로 유료화돼 있지 않고 무료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실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줄이고요. 이것도 없애줘 볼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나타내는데, 요게 이제 DJI의 드론 플라이트 허브 2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도킹 스테이션을 갖고 있어서 지가 배터리가 다 될 쯤 되면 원위치로 돌아와서 충전을 하고 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 허브에다 담아서, 이게 지금 위험한 거죠. DJI가 전 세계 드론 촬영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브를 이용하면 나는 뭐야? 칩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관할 그런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클라우드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담는 체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힐 스캔 기능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드론 하모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어떤 아주 특이한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벽면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수평 촬영, 이런 기능들이 전부 같이 들어가죠. 이거는 뭐예요? 연직 촬영이 아니라 벽면을 촬영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자동 비행 계획 소프트웨어다 하는 것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콜리돌 방식이죠. 여러분들 뭐야? 그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꼭대기 산 꼭대기에 높은 높이로 있죠. 그걸 점검하는 거 역시도 이런 드론 하모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넘어갈래요? UGC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라이다까지 같이 제어하도록 되어 있어요. UGCS 요거는 대상 지역의 드론 사진 측량뿐만 아니라 드론 라이다 측량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 이런 것들은 비행 계획에 관련돼서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GSD하고 중복도 요 두 가지만 결정을 해서 사실은 촬영 계획을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서 내가 원하는 비행 계획을 수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드론이 지가 쫙 날아가서 그 위치에 가서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여기 교량이 있는데 교량 옆면을 찍어야지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촬영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때 아까 수평 계획 그런 비행 계획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쓸 수 있으면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에다 다는 카메라는 RGB 카메라가 기본이죠. 다 여기 RGB 카메라가 있어요. RGB는 뭐냐면 가시광선 영역을 찍는 거예요. 스펙트럴 범위로 보면 0.4에서 0.7. 제일 0.4가 블루, 파란색이고 가운데가 그린, 그 다음에 0.7이 레드밴드예요. 특히 레드밴드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카메라,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촬영하도록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주로 어디 쓰냐면 요즘 우리 도심 내에 알리백이라는 것을 수행하면서 태양광 시설 같은 게 많죠. 그래서 그 태양광 시설이 불량해진 것들을 자동으로 찾고 그럴 때 바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또 다중분광대 카메라는 특히 근적의 영역이라는 것을 찍어서
식물의 생장도나 위장 같은 것을 체크할 때 많은데 이용을 쓰겠고요. L3가 바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산 라이다 센서예요. 라이다 센서로 이걸로 학교에 있는 저기를 해서 분류를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촬영을 할 때 중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앞에 비행기에게서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드론을 선정해요. 여러분들 팬텀 4 뭐 프로 이걸 딱 선정하게 되면 그걸로 맞게끔 다음 해줄래요? 이런 드론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이 중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2D 지도 제작할 때는 단일 격자를 찍고 아니면 건물을 모델링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중 격자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정해서 비행 계획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비행 계획을 픽스버디 캡처라고 하는 걸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걸로 이중격자 촬영을 수행했을 때 고도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띄워서 내가 이중격자 더블 그리드를 클릭하고 영역을 설정해줘요. 이렇게 찍혀질 영역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결정해줘? 비행 고도. 그리고 결정이 되면 GSD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었을 때 만약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 고도가 너무 낮아서 너 부딪힐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워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비행 계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위험하면 저기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스타트 버튼을 딱 찌면 어떻게 돼? 드론이 원래 고도로 딱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이제 착착착착 촬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상 지역을 영역을 찍어서 카메라 회전각, 중복도 80%, 70%, 그 다음에 드론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나오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촬영을 하고 그렇게 촬영한 주요 정보는 드론 이름, 드론 카메라, 종중복, 횡중복, 영상 번호, 그 다음에 메모리, 비행 속도, 비행 고도 이런 것들이 거기 어떻게 돼? 영상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를 해석해서 컴퓨터 비전에서는 적은 GCP를 이용해서 측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한 픽스버디 우리 학교 저기예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70도 각도로 촬영고도 75m로 중복도는 70에서 80% 이렇게 찍었을 때 GSD가 3.4cm 정도 되는 그런 촬영을 수행한 예예요. 이렇게 찍어진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직으로 찍었으니까 위에서 바로 보이도록 영상이 촬영되고 여기 보시면 완전히 위에 경사 촬영이 아니고 옆에 경사 촬영은 어떻게 돼요? 옆에 옆모습이 나오죠. 5층짜리 우리 연구실이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옆모습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있는 정사 영상은 전부 이런 정사 영상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정사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게 옆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이 높이를 갖고 있어서 기복변이 때문에 옆에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게 위만 딱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지도를 만든다면. 그래서 드론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까 DSM이라는 것을 갖고 트루 서포터를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음.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다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 93쪽. 이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드론을 촬영하면 촬영 계획 프로그램이 이런 로그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로그 파일은 다음번에 드론에다 다시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다시 그 위치에 가서 또 찍는다는 겁니다. 다시 찍어. 근데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사가 막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지금 찍은 거 다음에 한 달 후에 찍으면 어떻게 돼?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가 나오겠지. 그런 것을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공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사이에 어떻게 돼? 그 현장에 어디 자재가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모든 촬영점에 대해서 XY 좌표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른 고도,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드론을 움직이니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위성이 몇 개 잡혀 있나요? 17개 잡혀 있어요. 아까 4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17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의 속도, 그거에 따른 거리, 그 다음에 롤, 피치, 야라고 하는 회전 요소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가 결국은 드론의 로그 파일이에요.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음번에 이걸 다시 인식시키면 어떻게 돼? 똑같이 인식시키면 드론이 그 위치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찍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하면 일정한 주기마다 그걸 찍은 것을 플랫폼에다 담을 때 매우 큰 요소, 우리 공사 관리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 촬영이 되게 되면 아까 여기 여기 SD 메모리 안에다가 영상이 담겨질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다가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갖고 우리가 컴퓨터 비전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 찍혀진 영상의 상태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거 몇 시야? 46분이니까 이 드론 기준점 측량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오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드론을 해석하려면 컴퓨터 비전 해석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제약값이 될 수 있는 지상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것을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GCP라고 합니다. GCP. 요거를 결정하는 것은 뭘로 결정하냐면 VRS GPS를 세우면 그 점에 3차원 좌표가 결정되죠. 그래서 드론 해석을 할 때 이 점의 좌표는 뭐다라는 최악값을 주기 위해서 이런 GCP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좌표를 고정한다든지 영상이 이렇게 좀 올목하게 모델링 되거나 아니면 도록하게 모델링 되는 선형 왜곡 자체를 보정할 때 이런 GCP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측량을 배웠으면 더 잘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보정정의 볼록 왜곡을 이렇게 원하는 편한 형태로 보정할 때 이런 GCP가 이용되고요. 이런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골고루 내가 모델링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지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야, 10분 남았거든. 10분 조금 집중해줘. 맛있게 밥 먹으려면. 알겠지? 난들 안 힘들겠어? 엄청 힘들어 지금. 내가 이걸 왜 했나 싶고 막 후회스러워. 응? 내 수업 시간에 만약 이렇게 자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 벌써 나갔어. 응?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GCP의 배치 상태를 따질 때 보통 대상적이 적을 때는 몇 점 정도? 4, 5점 정도만 배치하면 좋다. 근데 전체 대상적이 균등 배치하는 게 좀 좋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낮은 데하고 높은 데에 점이 있으면 훨씬 더 전체 모델의 왜곡을 잡을 때 좋다 하는 것들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실습을 할 거예요. 직접 VRS GPS를 놓고 GCP를 잡고 그 GCP를 갖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비전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렇게 얻을 때 왜 GCP를 잡냐면 이게 중복도를 늘리면 이게 정확하게 모델링이 돼요. 근데 이 모델링 되는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집이 도로의 한가운데 있죠. 원래는 도로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지, 그지? 이게 절대적인 위치가 틀린 거지. 틀려서 그 위치에 돼 있는 이런 것을 잡을 때 GCP가 필요하다. 몇 점의 GCP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GCP 데이터를 측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좀 줄여서 얘기하면 RTK 방식이라고 하는 GPS가 있고 PPK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RTK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습하는 건 RTK 방식의 GPS 측량을 할 겁니다. PPK는 그 성과를 그대로 받아와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그걸 보정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런 점을 잡을 때 이런 점들을 잡아요. 타겟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차선의 어떤 위치, 이거 여기를 잡으나 여기를 잡느나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GCP의 맵을 그려야 되고, 어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쪽에 뭐 영상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측량은 못하죠. 그럴 때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구글 같은 데는 북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얻었을 때는 정확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진다. GCP 오차가 이만큼이 나면 그걸로 드론 해석한 오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지는 성과가 GCP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PPK, 리얼타임 키네마틱은 어떻게 해요? 실시간 보정을 해서 바로 얻는 거고요. PPK는 포스트 프로세싱 키네마틱이라고 해서 실제 모든 데이터를 들고 와서 안에서, 실내에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상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GPS 측량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하이 퀄리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RTK하고 PPK 요거 같이 저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방식을 통상 할 때는 GCP에다가 RTK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GCP를 설치하고 RTK로 드론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팬텀 4 RTK라고 하는 데는 요 뒤에 이렇게 GPS 수신하는 단추 같은 게 동그랗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 GPS 수신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드론입니다. 그건 드론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컴퓨터 비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바로 보통 이런 GCP를 이용을 하게 되면 GCP에서 보통 1, 2cm의 수평 오차, 그 다음에 2, 4cm의 수직 오차가 결정된다는 거죠. 정밀 측량을 해서 이게 수행을 할 때 이게 각각 수행을 하는 PPK와 RTK를 설명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좀 빨리 나가게 되죠. 다 부분이고, 보통 그럴 때 지상 기준점을 이런 식의 격자로 지상에 설치해서 찍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봤자 나중에 찍고 나면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통상은 아까 차선 중심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GCP로 잡는 경우도 있다. 근데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매 때마다 바뀌면 지상 기준점의 역할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선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고. 봐요. 기준점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많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으면 지상 기준점이 하나도 없이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렸을 때는 높이 수평 오차가 3m 정도 나니까 사실은 지도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대개는 어느 정도? 4점 정도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상 기준점을 설치하면 그걸 이용해서 컴퓨터 비전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차선의 끝 뭐 이런 것들 전부 요게 VRS GPS 장비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위치를 찍는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이게 GCP의 성과입니다. 이거를 컴퓨터 비전 할 때 드론으로 찍은 영상상에서 그 위치의 좌표는 요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정확도를 컴퓨터 비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RTK GNS라고 해서 DRTK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GPS 장비인데 드론하고만 교신이 되는 그런 GPS 장비,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사용해 보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54분까지였는데 원래 2시간 교육하려고 하는 교육을 수행했어요. 제가 첫 시간이어서 조금 긴장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진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도 피교육생이 되면 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저는 전달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저기를 해주면 더 훌륭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학교 교수 식당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뭐 좋은 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드론 교육, 드론 이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예비역 파일럿 출신이에요. 공군 준장이신 윤기철 소장께서 여러분들한테 교육하고 일부는 밑에 가서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가상 드론 조종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도 그렇게 해요. 알겠죠? 네. 예, 그리고 모레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예요. 이상. 감사합니다. 얘들아 일단 앉아 있어 보세요 다들. 전달사항 얘기를 좀 하고